이번에 세제 개편안 하게 되면 7월에 언제 고지서를 받아보냐면 올해 12월에 소득세법 처리하고 내년 2027년 12월에 고지서가 나오거든요. 고지서 받고 2028년 4월에 국회의원 선거 있습니다. 나는 집 하나 가지고 열심히 살고 집 살 때 취득세 냈고 지금까지 나 소득세도 열심히 냈고 근데 왜 내가 보유세를 500만 원 내던 걸 1,500을 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4개월, 5개월 후에 국회의원 선거 때 에휴 나 투표 안 할래. 짜증나서 안 할래. 에이 나 색깔 다른 거 찍을래. 하는 순간 여당은 총선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0억, 50억 이상 가진 초고가 주택, 집을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는 정부가 때리는 회초리를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일한 희망은 이제 금리는 집값과 반비례하니까 미국보다 한국은행이 먼저 올릴 것 같습니다. 올해 한 2번 정도 금융권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대출금리는 4% 중반에서 7% 중반까지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대출금리가 5.5로 가느냐 하단금리가 이렇게 가면 연체율이 이제 급격히 늘어나게 되고 상당한 충격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제 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7월 대책을 기다리는 분들이 확인해야 될 건 무엇일까요? 자, 세제 개편 1번, 2번은 금리. 이 두 가지 변수가 2026년 하반기 시장을 주도합니다. 변수니까. 상수는 뭐다? 수요와 공급. 근데 서울 수요와 공급이 하반기에 달라질까요? 갑자기 공급이 뭐 폭증할까요? 수요가 갑자기 없어질까요? 천만의 말씀. 그러면 공급 대비 수요가 많은 거는 기정사실. 유동성 갑자기 없어질까요? 여전히 많습니다. 유동성. 추경도 많이 했고 반도체 성과급도 나오고 주식 투자한 돈도 있고 유동성 많습니다. 이거는 상수. 변수는 금리와 세제 개편인데 그럼 이걸 따져봐야 되죠. 세제 개편은 어떻게 나오지? 세제 개편안 중에 이제 세금은 살 때 내는 취득세, 팔 때 내는 양도세, 이거를 거래세라고 합니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가 있습니다. 근데 취득세는 이미 중과세를 했고요. 양도세는 5월 10일 이후부터 중과세입니다. 자, 이거는 손대지 않습니다. 물론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장기거주 특별공제로 바뀔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문제는 보유세인데 보유세를 어떻게 바꿀까 생각해 보게 되면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는 이제 얼마 안 되고 워낙 포괄적이기 때문에 재산세를 손대기는 정치적으로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계산을 하죠? 기본적으로 이제 공시가격이 있습니다. 내 집에. 또 내가 집이 한 채 있을 수도 있고 세 채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인별과세입니다. 그러니까 내 명의로 된 집이 몇 채가 있느냐 다 합칩니다. 끌어모아. 근데 난 집이 하나밖에 없는데요. 1세대 1주택이잖아요. 우리 부인까지 다 해가지고 온 가족이 집 하나 있어. 12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공시가격 얘기입니다. 공시가격. 그럼 집값이 15억, 16억, 17억 정도 될 겁니다. 12억까지는 공제가 돼. 그러니까 공시가격 12억 이하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나는 집이 두 채인데요. 합하면 어떻게 돼요? 2주택이잖아요. 2주택은 9억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다르죠? 그러니까 공시가격에서 이 공제 금액을 뺍니다. 그럼 20억이라고 쳐요. 공시가격이 20억인데 나 집 하나 있어. 12억을 빼요. 8억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 여기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는데 이게 할인율 같은 거거든요. 60에서 100% 정도 됩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80%였다가 문재인 정부 때는 5%포인트씩 올려서 95%까지 올렸고요. 윤석열 정부 때는 60%로 내립니다. 왜 이렇게 자주 바뀌어? 정부 시행령으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60% 내렸는데 지금 관건은 이거를 80%로 올리느냐 95%로 올리느냐가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첫 번째 포인트. 80%로 올리면 박근혜 정부 수준으로 올리니까 요건 덜 먹을 것 같고요. 95% 수준으로 올리면 아픈데 당사자들은 아프겠죠. 세금 많이 올리면 아픈데 도로 문재인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시장 가입 비율은 80이냐 90이냐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앞서서 말한 이제 공제 금액도 비거주 주택. 정부가 아까 1세대 1주택은 12억까지 공제해준다고 했잖아요. 1세대 1주택 집 하나 가지고 있는데 너 거주하지 않네? 비거주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12억이 아니라 9억으로 공제를 줄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지금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비거주 1주택은 다주택으로 간주하겠다라는 게 지금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제 남은 게 뭐다?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 빼고 공정시장 가입 비율에서 이제 세율 남았는데 세율은 2주택 이하는 0.5에서 2.5%, 3주택 이하는 0.5에서 5% 과세가 되는데 이 중에 초고가 주택 또는 다주택자 또는 비거주 1주택자는 3주택 이상으로 부과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보유세도 보유 기간에 따라서 공제를 해주거든요. 5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20%에서 15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50% 공제해 주는데 이거 없앨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비거주에 대해서는. 거주만 봐주겠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 정부의 세제 개편의 회초리를 맞을 분들은 어떤 분들? 40억, 50억 이상 가진 초고가 주택, 집을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 집에
거주하지 않는 집을 가지는 비거주 1주택자는 정부가 때리는 회초리를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아마 세율은 소득세법 개정 사항이어서 아마 여당,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처리해 줄지는 관건이에요. 왜? 이번에 세제 개편안 하게 되면 7월에 언제 고지서를 받아보냐면 올해 12월에 소득세법 처리하고 내년 2027년 12월에 고지서가 나오거든요. 고지서 받고 2028년 4월에 국회의원 선거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세금 500만 원 내던 걸 1,500만 원 내래. 1,000만 원 더 냈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나는 집 하나 가지고 열심히 살고 집 살 때 취득세 냈고 지금까지도 보유세 내고 팔 때도 나름대로 뭐 비과세라도 12억 넘어가면 세금도 내고 지금까지 나 소득세도 열심히 냈고 교통 위반도 안 했고 난 뭘 잘못했을까? 근데 왜 내가 보유세를 500만 원 내던 걸 1,500을 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4개월, 5개월 후에 국회의원 선거 때 물론 그래도 난 지지할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중에 10% 20%라도 에휴 난 투표 안 할래 짜증나서 안 할래 에이 나 색깔 다른 거 찍을래 하는 순간 여당은 총선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게? 세율을 많이 올릴수록 대상자들이 늘어날수록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 부담을 늘릴수록 적이 많아집니다. 그냥 초고가 주택은 솔직히 50억 이상 집 가진 사람 몇 명 될까? 얼마 안 되잖아요. 그분들의 세금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어차피 강남 3구 용산구에 몰려 있으니 여당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지는 않은데 마포, 성동, 동작, 강동, 광진, 영등포, 동작구, 양천구 이런 한강벨트 지역에 20억에서 30억 구간의 아파트의 보유 부담을 늘리게 되면 이제 한강벨트 전멸합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보듯이 노도강 금강구까지 부담이 늘어난다? 서울 전체와 경기도 선거는 포기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세율을 많이 올리기는 부담스럽겠다. 제일 만만한 건 이제 공정시장 가입비를 올리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 이제 공제 금액도 조정하는 안을 가지고 정부와 여당이 부딪힐 것 같고요. 아마 여당에서는 어떻게든 야, 굳이 이렇게 해야 되겠냐? 그럼 문제가 뭐죠? 이렇게 하면 집값 안정될까요? 정책은 명암이 있잖아요. 긍정의 효과와 부정의 효과가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선거 때 불리하더라도 진짜 서울 집값이 안정이 되고 전월세가 안정이 되고 주거가 안정이 돼. 그러면 성공 아닐까요? 그럼 국민들도 이해해 주지 않을까요? 우리 삶이 주거의 문제가 안정이 되는데 보유세 좀 내는 거 그래 우리 애들 세대를 생각하면 이해해 줄 수 있으라고 하는데 제일 최악이 뭐예요? 보유세는 늘어났는데 전월세는 여전히 불안하고 집값도 올라. 이거는 죽습니다. 근데 이럴 가능성이 안정될 가능성보다 높지 않겠습니까?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으니까요. 이번에도 정책은 똑같잖아요. 대출 규제하고 규제 지역 지정하고 보유세 올리고 거래세 올리고 인풋이 똑같은데 아웃풋이 다르길 바라는 게 욕심이죠. 그래서 세금은 부담스러운데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이미 대통령이 얘기도 했고 이제 와서 어떻게 안 해. 양도세도 중과세 시킨 마당에 보유세까지 안 올리게 되면 또 매물이 잠기니까 이걸 두고 진퇴양난이라고 합니다. 지금 진퇴양난에 빠졌고요. 굉장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유일한 희망은 이제 금리는 집값과 반비례하니까 미국도 이제 긴축할 가능성이 높고 미국보다 한국은행이 먼저 올릴 것 같습니다. 올해 한 2번 정도 금융권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한두 번 정도 올리니까 한 3번에서 4번 정도 내년 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75bp에서 100bp 정도 그러니까 0.75%포인트에서 1%포인트 정도 기준금리가 올라갑니다. 지금 기준금리가 2.5%니까 내년 말 정도 되면 3.5%까지 올라가겠죠. 기준금리. 근데 대출금리는 이미 4% 중반에서 7% 중반까지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그럼 역설적으로 대출금리가 먼저 선반영이 된 거고요. 기준금리가 1%포인트 올라서 3.5%가 되더라도 대출금리가 5.5로 가느냐 하단금리가 이렇게 가면 연체율이 이제 급격히 늘어나게 되고 충격을 주는데 이제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기준금리가 1%포인트 100bp 올라가게 되면 아마 주식시장도 상당한 충격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눈여겨봐야 되냐면 기준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은 높은데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집값은 무조건 떨어질까요? 과거를 보면 또 무조건 떨어지지도 않아. 그러면 2022년은 왜 떨어졌지? 금리 올렸을 때 그때는요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빨랐고요. 누적되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금리를 볼 때는 뭘 봐야 되냐면 얼마나 많이 누적이 되느냐 그리고 올라가는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이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첫 기준금리를 7월 금통위 때 아마 한국은행이 올릴 가능성이 높은데 0.25%포인트 25bp가 아니라 베이비 스텝이 아니라 0.5%포인트 50bp 빅스텝을 올렸어. 이러면 이제 시장이 뭐지? 문제가 심각한가? 이야 이거 큰일 났는데? 다음에 또 50bp 올려 0.5% 올려 2번 올렸는데 1%포인트가 올라가. 야 큰일 났다. 그럼 내년에 또 얼마가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면 또
대출이자도 갑자기 늘어나네? 이렇게 되면 이제 시장이 충격을 받죠. 무섭잖아. 불확실성이 공포로 전이가 되고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면 급매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럼 집값이 일시적으로 하락 구간이 나올 수는 있다는 거죠. 이거는 눈여겨보자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주식시장도 같이 엄청난 충격을 받으니까 부담스러울 겁니다. 한국은행이 이렇게 충격을 주면서까지 물가 안정. 한국은행의 목표는 1번이 물가 안정, 2번이 경기, 경제 성장.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금리를 올려서 안정을 시켜야 되고, 경제 성장이 지나치게 떨어지게 되면 금리를 내려서 부양을 해야 되고, 집값이 너무 올라가면 안 되니까 금리를 좀 올리거나 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환율도 이제 걱정해야 되고, 이 네 가지 포인트를 보게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이제 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속도와 폭을 보자. 0.25%포인트를 뭐 3번, 4번 올리는 거 가지고 집값이 하락 전환된다 라고 보기는 어렵고, 상승을 좀 억제하는 효과 정도로 나오겠죠. 하지만 어차피 대출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15억 이하도 지금 6억 정도, 25억 넘어가게 되면 2억 나오는데, 그 2억 대출 받는데 뭐 금리가 오른들 내린들 뭘 돈 있는 사람이 영향 받겠습니까? 서민들이 이제 받는 15억 이하 아파트의 금리가 부담을 줄 수는 있는데, 이거는 이제 또 정부의 또 다른 고민거리이기도 합니다. 어떻게든 금리는 예의주시해야 된다. 하락 구간이 내년이든 급격하게 올라가거나 많이 올라가면 하락 구간이 나올 수는 있다. 그러면 내 집 마련을 생각하는 분들은 기다려야 될까? 혹시라도 하락 구간이 나올 때 들어갈까? 이제 막 고민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입니다, 방법은. 하나는 제가 팁을 알려드리면, 지금 올라가 나중에 내려갈 수는 있어도 그거는 이제 미래의 가정이고, 지금 올라가고 있어 라고 한다면 자금이 되고 필요하면 삽니다. 사고, 야 그러다가 떨어지면 어떡하죠? 내년에?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확률적으로 보면 떨어질 확률 20%라고 하면 20% 구간에 걸릴 수도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뭐 어째, 잘 살면 되지. 대출이자 내면서 열심히 일하고 잘 살다 보면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거지 뭐. 주식도 삼성전자를 샀는데 어제도 떨어졌네? 녹화일 기준으로? 뭐 어떡해, 내버려 두면 되지. 뭐 올라갈 땐 올라가겠지라는 마음. 집도 마찬가지죠. 뭐 어떡해, 주거 안정을 위해서 집 사서 우리 가족이 잘 살다가 10년 후에 올라가 있겠지, 내년에 떨어지는 거 가지고 뭐 어떡하라고 라는 마음이면은 됩니다. 근데 대출이자 부담이 너무 늘어나는데 내가 자금 계획을 잘못 세워서 너무 타이트해, 못 버티겠네, 이거는 곤란해. 그러면 150만 원 내던 걸 250까지 원리금 상환이 부담이 늘어나더라도, 그래 100만 원 해외여행 안 가고 남편 용돈 줄이고 외식 좀 줄여서 버틸 수 있어? 1년, 2년, 길게는 3년까지 버틸 수 있어 라고 하면 리스크 관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갈 때는 자금이 되고 필요하면 사자, 단 리스크 관리는 하자. 금리가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에 미국이 기준금리 올리면서 집값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30% 정도.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기다렸다가, 누가 잘했냐면 2023년 하반기나 2024년 상반기에 사신 분들, 바닥을 찍고 올라갈 때 그때 들어가신 분들이 잘하신 거고요. 2023년 1월에 샀다, 이거는 운이지. 이때 바닥인지 어떻게 알아? 그냥 들어간 거지. 은격결에. 그러니까 이건 운. 그럼 이런 분들이 있죠. 됐고, 지금은 올라가는데 나는 그렇게 사고 싶지는 않고, 나는 진짜 떨어질 때 사고 싶어. 떨어질 때 사는데 바닥을 확인하고 사기도 싫어.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려? 왜?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고, 얼마나 떨어질지도 모르고, 얼마나 지속이 될지 모르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기다렸다가 살 생각이 없으니까 그럼 일단 뭐 기다려봐. 그럼 뭐 본인의 선택이니까 기다렸다가 안 떨어지면 뭐 본인의 운명이고, 만약에 떨어지면 고점 대비 30% 정도 떨어지는 구간이 나오면 그때는 사세요. 40% 떨어지면 그 운명이고, 30% 정도 떨어졌다면 사서 잘 살다 보면 올라가면 또 그에 따른 차익을 보니까 고점 대비 30% 정도 떨어진 매물을 사는 건 저는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런 판단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떨어질 때가 아니라면 자금이 되고 필요한 분들은 내 집 마련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전월세난이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렵습니다.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 제가 말은 그렇게 해도 주택 임대 사업자 다시 활성화시킬 가능성은 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풀어줄 가능성도 거의 없고요. 보유세를 올리면 양도세를 내려서 매물이 나와서 안정이 돼야 되는데, 양도세를 내릴 가능성도 크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전월세 문제는 쉽게 해결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내가 전세나 월세 살고 있다면 빨리 전세금 월세금 빼서 내 집 마련을 하는데 집중을 하는 게 주거 안정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낙관론자와 비관론자들은 각각 뭘 놓치고 있을까요? 낙관도 주의해야 되고요, 비관도 주의해야죠. 그냥 시장 자체를 보세요. 부동산은요, 수요와 공급과 유동성만 보세요. 그리고 변수는 금리하고 정책이 되겠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사려는 집의 지역이 공급 대비 수요가 많으냐, 공급 대비 수요가 적으냐, 이게 언제까지? 10년 후까지. 10년 후에, 그러니까 지금이 2026년이니까 2036년에 공급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수요가 줄어들 것 같으냐를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서울 수도권 지역들은 어때요? 그래, 뭐 2036년이라고 해서 서울이 인구가 갑자기 줄겠냐? 서울 집중화가 쉽게 해결 안 되겠지? 답 나오죠.
거기에 이제 유동성을 봅니다. 물론 2036년에 10년 후에 유동성이 많다 적다를 판단할 수는 없는데 지금은 일단 유동성이 많고 반도체 벨트에 하이닉스, 삼성전자, 성과급의 주식 자금 때문에 적어도 1년, 2년 정도는 아마 유동성이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또 물가가 계속 올라가네. 전쟁 때문에. 그럼 물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건축비가 올라가게 되고 분양가도 올라가기 때문에 상승 압력이 높습니다. 이렇게 객관적인 팩트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정책과 금리 변수가 더해집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 어떤 실수를 하냐면 집값이 너무 비싸서 떨어져야 돼. 난 당위론을 부과하면 곤란합니다. 시장 전망에 있어서 당위론이 어디 있습니까? 집값은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수급 밸런스가 안 맞는 곳들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상승 압력이 높은데 금리와 정책의 변수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조정될 수도 있다. 항상 이 가능성을 염두를 해두고 판단해야 됩니다. 집값은 떨어져야 돼. 계속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있는데 10년 동안 떨어져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하는데 그거는 정치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당위론을 주장할 수는 있는데 우리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분들, 시장을 예측하는 분들은 당위론보다는 그냥 시장만 담백하게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급 밸런스, 유동성이 많이 줄어드네. 금리가 미친 듯이 올라서 유동성을 흡수하고 있어. 이거는 또 마이너스 요인이니까 그때는 또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럼 낙관론 또 주의가 필요하죠. 집값 절대로 안 떨어져 라고 말하는 분들이 왜 절대로 안 떨어져요? 2022년만 하더라도 떨어졌는데 2021년에 제가 상담하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분이 자기 자본 1억인가 2억으로 11억 아파트를 사겠다고 찾아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비 신혼부부였는데 어떻게 1억 2억으로 11억을 살 수 있었을까? 지금은 안 되지만 그때는 혼인신고 안 하고 한 사람은 담보대출 받고 한 사람은 전세계약 맺고 부부끼리 혼인신고 안 했으니까 전세 대출 받고 부모님한테 조금 빌리고 신용대출 받아서 1억으로 11억 아파트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렸습니다. 이거 내 집 마련하는 건 좋은데 너무 리스키해. 만약에 조만간에 혹시라도 금리가 올라서 집값이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러니? 힘들 텐데? 라고 하니까 그분들이 절대 집값 안 떨어진답니다. 집값이 왜 떨어져요? 집값 안 떨어지잖아요. 서울 집값 왜 떨어져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1년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2022년에 미국이 파월 의장이 그 당시 미친 듯이 금리 올리면서 집값이 떨어져 버렸다니까요. 그리고 대출이자 부담은 2배 늘어났잖아요. 어떻게 돼요? 이런 분들이 이제 멘탈이 터지는 거예요.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어. 200만 원 대출이자가 400만 원까지 올라가네. 멘탈이 나갑니다.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이 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고 공포가 전이가 되면서 이런 분들이 금매로 던져요. 나중에 집값이 올라가는데 자기는 금매로 던졌네.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얼마나 무서운데요. 집값이 떨어지고 대출이자 부담이 늘어나면 그 고통은요 주식 떨어진 거에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고통입니다. 왜? 부동산은 덩치가 크니까. 그러니까 집값도 언제든지 머릿속에는 떨어질 수도 있다. 떨어지면 어떻게? 짧으면 6개월, 길면 3년 정도 갈 수는 있다. 하락장이. 그러면 나는 하락장에 대출이자 내면서 잘 버틸 수 있는 능력이 리스크 관리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가능성은 다 염두를 해주자.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들은 수급 밸런스, 공급 대비 수요가 많고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도 있고 분양가 도 있고 올라갈 상승 압력이 높습니다. 특히 10년 후에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중간에는 하락 구간이 나올 수도 있다. 언제든지 하락 구간이 올 하반기에 나올 수도 있고요. 내년에 나올 수도 있고요.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이거는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여지는 남겨두자. 그래서 작은 계획을 세울 때는 항상 보수적으로. 왜? 넘어질 수 있으니까. 달리다가 넘어질 수 있잖아요. 넘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파 무릎이. 그러면 약 바르고 일어나서 반창고 붙이고 다시 또 뛰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됩니다. 근데 넘어졌는데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넘어져가지고 무릎팍만 깨진 게 아니라 코도 깨지고 이빨도 나가고 머리도 다쳤네? 이거는 곤란한 거지.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 넘어지더라도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일어나서 다시 달릴 수 있는 게 그게 리스크 관리입니다. 그래서 낙관 주의, 부정도 주의. 두 개 다 주의인데 저는 낙관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안 사면 인플레이션 방어도 못하고 벼락거지가 될 수는 있어도 잘못 사서 날리는 것보다는 안 사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제일 좋은 건 뭐다? 필요하면 사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